선생님, 저 좀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 오늘 밤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참고로 저 속옷 하나도 안 입었거든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 여자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에 닿는 순간 12년간 억눌러왔던 내 몸 전체가 꿈틀대며 일어서는 걸 느꼈습니다. 소주에 취한 그녀의 녹아내린 눈빛은 짐승처럼 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59세입니다. 이혼 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죽은 듯 살아가던 시골 외딴 집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굴러들어온 저 젊은 여자가 잠들어 있던 내 안의 남자를 깨워버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거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홍천, 고향의 오래된 집에서 혼자 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 59대 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텅 빈 집에 들어온 한 여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죽어있던 남자의 열기를 되찾은 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이어갈 용기를 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여름은 유난히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지 12년, 아들을 결혼시켜 보낸 지 7년, 인생을 바쳐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모든 걸 정리한 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시골집에 내려온 지 딱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질리도록 지긋지긋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밭이나 일구며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건 생각보다 끔찍한 병이더군요. 낮에는 반일로 땀을 흘리면 시간이 그럭저럭 가는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찾아오는 외로움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텅 빈 집, 낡은 TV 소리, 그리고 소주 기운으로 겨우 잠들던 밤. 제 인생은 그렇게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박 선생 있잖아. 사실 내 친구 딸인데 말이야. 잠깐 묵을 곳을 찾고 있어서 말이지. 누군데요? 아는 사람 딸인데 도시 생활이 좀 피곤해서 시골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 방도 남잖아. 2달 정도만 신세 좀 지게 해줄 수 없을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12년간 제 공간에 남을 들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시절 잘해주셨던 선배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제 조용했던 시골집에 낯선 여자가 발을 들여놓게 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선, 나이는 51세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그만 침을 삼켰습니다. 50이 넘은 나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하얀 피부, 긴 생머리, 그리고 어딘가 그늘진 깊은 눈빛. 도시의 세련됨 속에 소박함이 묘하게 섞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우 선생님.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온 순간 12년간 오래된 먼지와 혼자 사는 남자 냄새만 가득했던 제 집에 꽃향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은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건성으로 사랑방을 내주고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만 남긴 채 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솔솔 흘러나오고 밥상 위에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제대로 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던 겁니다.
아, 이거 대체 뭡니까? 읍내까지 좀 다녀왔어요. 혼자 사시면 이런 거 잘 안 해 드시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게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제 메마른 가슴 속에 작은 샘물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제게 말을 걸었고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면서도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워버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녀와의 어색한 동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제 식사를 챙겨주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론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닥도닥 소리가 제 텅 빈 가슴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지 밖에선 거센 천둥과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상에 앉아 소주나 한잔 할까 하고 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선 씨가 소주병과 잔 두 개를 들고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거 어때요? 비 오는 날엔 소주가 제격이잖아요. 그녀는 촛불까지 켜서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낡은 제 집이 운치 있는 술자리로 변했습니다. 자, 분위기 좀 내볼까요? 그녀는 제 잔에 맑은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있던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촛불 아래에서 그녀가 제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도시, 여자의 평범한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어둡고 위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망쳐 온 거예요. 술에 취한 그녀의 눈빛이 슬프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고 무서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들을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망친 거예요. 아들은 지방 어딘가에 숨기고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으로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엄마의 미안한 마음과 괴로움이 그대로 전해져 와서 제 마음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제 잔을 비우고 그녀의 잔을 다시 채워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여긴 안전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무뚝뚝한 위로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의 기운을 빌려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꺼냈습니다. 저도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제 처참한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실패와 후회, 외로움과 텅 빈 마음.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그치고 밤엔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에 그녀의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비틀거리며 제 가슴에 쓰러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제 굳은 가슴에 닿았고 샴푸 향이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2년간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꿈틀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해 방으로 보내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뒤척이는 그녀의 소리가 제 귀에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이 제 온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박성호. 저 여자는 너보다 훨씬 젊은데. 정신 차려.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한번 불붙은 몸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로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밭을 일구고 함께 장작을 패고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닭을 잡아왔고 그녀는 그런 저를 위해 맛있는 백숙을 끓여줬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제 등을 보며 선생님 등은 태평양 같아요. 정말 든든하다 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사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의 부드럽고 작은 손이 제 굳은 어깨를 주물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겨우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제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잠깐 저항하는 듯 했지만 곧 제 목에 팔을 감아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의 입술을 탐했습니다. 12년간의 외로움과 절절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우리는 서로의 옷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그녀의 하얀 피부가 드러났을 때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50이 넘은 나이라곤 믿을 수 없을 만큼 탄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마지막 이성의 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서로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12년간 억눌렀던 제 모든 것을 그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도 온몸으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59세, 저는 그제야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건 질투심 많은 것인가 봅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행복에 젖어 잠들어 있던 우리를 깨운 건 날카로운 전화 벨소리였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놈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어.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엄마 쪽으로 갈 수도 있어. 빨리 피해. 순간 제 시골집의 평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윤미선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난밤 저와 나눴던 뜨거운 사랑의 여운은 온데간데없고 그녀의 얼굴엔 절망과 공포만 가득했습니다. 어떡하지. 선생님, 진정하세요, 미선 씨.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요. 그녀는 울먹이며 끊어지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숨어 있던 곳을 빚쟁이들한테 들켰고 지금 그들이 아들을 쫓아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평화로운 시골 생활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여자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룻밤을 함께한 그 이상의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제가 지킬 테니까. 미선 씨는 뒷산 창고에 숨어 있어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녀를 뒷산 낡은 창고에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헛간에서 제일 날카로운 낫 한 자루를 골라 손에 쥐었습니다. 태어나서 이 나이 먹도록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는 저였지만 제 집과 제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묘한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제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험악하게 생긴 남자 4명이었습니다. 여기가 윤미선이 사는 집이지? 우두머리인 듯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요? 제가 낫을 꽉 쥐고 쏘아붙이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영감이 배짱 하나는 있네. 윤미선 어딨어? 빨리 내놔. 안 그러면 이 집 초토화시킬 거야. 그런 사람 여기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없다고? 이 영감탱이 거짓말하고. 남자들은 저를 밀쳐내고 집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집 안을 뒤집으며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말리려 하자 한 놈이 제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린 맛이 느껴졌습니다. 놈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배를 걷어찼습니다. 이 개자식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낫을 휘두르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 넷을 상대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붙잡혀 무자비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갈 무렵 저는 멀리서 달려오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 유일한 동네 친구이자 협력자인 최만식 씨였습니다. 이 개자식들 한꺼번에 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뭐하는 짓들이야. 최 영감은 동네 청년 몇 명을 데리고 나타나 괭이와 삽을 들고 그들과 맞섰습니다. 갑작스런 동네 사람들의 등장에 남자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오늘은 재수 없네. 영감 잘 들어. 윤미선한테 전해. 일주일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다음엔 아들 목숨이랑 같이 찾으러 올 거야. 그들은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고 차에 올라타 떠나갔습니다. 최 영감과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지만 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뒷산 창고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윤미선이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쟤 때문에. 다 쟤 때문에. 저는 괜찮다는 말 대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제 상처를 치료하며 밤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 모든 게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윤미선과 그녀의 아들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밥만 일궈온 제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선 씨, 그 아드님이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런 빚을 진 겁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헤어나질 못하고 제 집까지 팔아서 도와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녀의 아들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최 영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괜찮아? 어제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저는 최 영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난 최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그 여자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만. 하지만 조심해. 자식 잘못 키운 부모는 죄인이야. 자네까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대다 죽을까봐 걱정이네. 최 영감의 충고는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윤미선에게 마음을 다 내준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건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과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그녀의 빚을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지켜내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쳤던 걸까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자식까지 딸린 여자를 위해 제 전 재산을 내놓으려 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과 땅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윤미선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을? 선생님 인생이 담긴 곳인데 제 때문에 선생님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놈들이 다시 오면 그땐 정말 아드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밤에라도 나가서 일하고 몸을 팔아서라도. 몸을 판다고? 제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말을 뱉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녀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조급한 마음에 난폭한 말이 튀어나와 버린 겁니다. 미안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전부 제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어색하고 무거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저한테 더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서도 계속 깊은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최 영감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가 자네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여자 내쫓아. 자식 때문에 남의 인생 망치는 경우 나는 수도 없이 봤어. 친구의 충고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제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윤미선에 대한 제 마음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늙은이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일까? 머리가 복잡할 때 저는 아버지의 유품이 들어있는 낡은 창고를 정리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옛날 물건들을 닦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거든요. 그날도 저는 창고 구석에 치워뒀던 아버지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군복, 훈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흑백 사진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전장에서
함께했던 전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한 남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마치 친형제처럼 정겹게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의형제 윤일수와 함께. 저는 그 사진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윤미선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이 사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있던 남자를 가리키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분, 혹시 선생님 아버님이세요? 그렇소. 근데 왜 그러시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은 제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저와 그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아버지의 의형제 윤일수가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전쟁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분을 만난 기억이 없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 형님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평생의 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선생님 아버님이셨던 거네요.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버지들의 깊은 인연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건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인연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 겁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읍내 농협에 가서 집과 땅을 담보로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미성과 함께 그녀의 아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숨어 있던 낡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엉망진창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엔 그녀의 아들 윤우진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진아. 윤미선은 피 흘려 쓰러진 아들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다녀간 모양이었습니다. 방엔 다음은 내 엄마 차례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문까지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투성이었지만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화보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의식을 차린 아들 우진은 엄마를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엔 엄마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에게도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병원비를 갚으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으려고 도박에 손을 댔다가 손 쓸 수 없게 된 거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 역시 불행한 과거를 가진 불쌍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윤미선을 불러내 제가 융자받은 돈이 든 통장을 그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빚을 갚으세요. 선생님,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의형제였으니까 우리도 남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정신 차리면 그때부터 뼈 깎는 심정으로 일해서
저한테 갚으라고 하세요. 알겠죠? 제 단호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윤미선은 빚을 다 갚았고 아들 우진도 퇴원 후 우리 시골집에 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를 어색하게 생각하고 눈치 보던 우진도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는 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고 매일 저를 따라 밭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의 얼굴에도 조금씩 정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우진에게 농사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때론 함께 소주를 기울이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진짜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해졌습니다. 윤미선은 그런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셋은 이제 누가 부러울 것도 없는 든든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요. 뭐야, 갑자기 왜? 언제까지 아버지 그늘 아래 숨어 살 순 없잖아요. 이제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빌린 빚도 갚고 엄마도 제가 책임지고 모시고 싶어요. 저는 씩씩하게 성장한 그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우진의 등을 툭 쳐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집엔 다시 저와 윤미선 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해야 할 텐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선이 제게 소주를 가득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당신 덕분에 우진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살 용기를 얻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미선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산다는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걱정과 아픔을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해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해피엔딩이었을까요? 우리의 사랑을 질투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며칠 후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골집으로 쳐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이 서울로 떠난 후 제 시골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충만한 행복이 깃들었습니다. 집안엔 저와 윤미선 둘뿐이었지만 우리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함께 밭에 나가 상추를 따고 낮엔 평상에 앉아 땀을 닦아주며 서로에게 수박을 먹여주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레 잠에 빠지는 평범한 일상. 그 모든 순간이 제겐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짐승처럼 서로를 탐했습니다. 12년간의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우리의 밤은 매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부끄러워하면서도 제가 원하는 모든 걸 받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제 거친 손에 닿을 때마다 제 몸은 주체할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미선 씨, 좋아요. 제 아래에서 거친 숨을 내쉬며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약보다 제 남자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핥으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여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59세의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란 질투심 많은 것인가 봅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읍내에 갔다 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접니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데 이유가 필요해요? 그것보다 시골집에 여자를 들였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친척을 통해 소문이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 누가 그런 소리를 하긴요. 동네 방네 소문났잖아요. 아버지 정신 있으세요? 그 나이에 무슨 어처구니 없는 짓을. 엄마랑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시골집에 정체불명의 여자까지 끌어들여서 몸 파는 거예요? 이봐, 말 조심해라. 그분을 여자라고, 여자라고. 여자를 여자라고 부르면 뭐가 어때서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당장 그 여자 내쫓으세요. 내일 제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리 안 돼 있으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아들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을 제 아들의 손으로 부서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가 윤미선에게 사실을 털어놓자 그녀의 얼굴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죠, 성호 씨. 제 때문에 아드님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제가 그냥 나갈게요. 그녀는 제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갈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어. 여기는 내 집이야.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내 집에 있는 사람을 내쫓을 권리는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저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 박준혁은 저희 전 아내를 닮아서 한번 결심한 건 반드시 해내는 고집 센 놈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아들이 번쩍번쩍한 승용차를 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저와 윤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두 분. 시골 부부답게. 박준혁,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집에 틀어박혀 농사나 짓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랑. 아들은 윤미선을 일부러 무시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집처럼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아줌마, 누구예요? 남의 집에 와서 뻔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우리 아버지 뭘로 꼬셨어요? 돈? 아니면 이 집? 뭐예요? 아들의 노골적인 질문에 윤미선은 상처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아, 당장 사과해.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이요? 아버지가 사랑을 알아요? 평생 돈 버는 것만 알았으면서, 가족은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으면서, 엄마가 왜 아버지랑 이혼했는지 잊으셨어요? 아들은 제 아픈 과거를 후벼 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평생 일만 알았던 무뚝뚝한 남편이자 형편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사랑이 짓밟힐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와 아들은 집이 흔들릴 만큼 싸웠습니다. 아들은 윤미선을 제 재산을 노리고 다가온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고 저는 그런 그녀를 감쌌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평행선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저랑 인연 끊고 사세요. 대신 이 집하고 땅, 원래 제가 상속받을 거였잖아요. 그 여자한테 빼앗기기 전에
제가 법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제 거니까. 그 여자한테 단 한 푼도 빼앗기기 전에 미리 제 몫을 찾아가는 거예요. 각오하세요. 아들은 무서운 경고를 남기고 왔을 때처럼 요란하게 차를 몰고 떠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저와 윤미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겨우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라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아들 박준혁이 다녀간 후 우리 시골집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미선은 제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깊은 죄책감만 가득했습니다. 제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 저 역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절대 못 가게 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드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있어요? 성호 씨 인생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확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다시는 나간다는 소리 하지 마.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속은 지옥불이었습니다. 아들은 말만 하고 많은 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읍내 법원에서 등기우편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건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과 집, 원래 자기가 상속받아야 할 재산인데 아버지가 부당하게 횡령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재산 때문에 소송을 걸다니 제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못했는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놈 완전히 엄마 판박이네. 부모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최 영감은 당장이라도 서울로 쫓아가서 아들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이건 저와 제 아들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읍내 작은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삭막해진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송 취하해.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니까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 제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아들은 차갑게 코웃음 쳤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요?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니 무슨 소리냐? 평생 가족은 쳐다보지도 않고 일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에요? 게다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 끌어들여서 몸 파는 거 보면 아버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아니어도 아무나 상관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외로웠고 그때 윤미선이 제게 다가와 준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만나고 계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서류에는 윤미선의 과거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흥신소에서라도 쓴 모양이었습니다. 거기엔 윤미선의 이혼 사유, 그리고 아들 우진이 도박빚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쫓겼던 일까지 전부가 낱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들은 도박 중독자고 이 여자는 아들 빚 갚으려고 일부러 혼자 사는 남자한테 접근한 게 뻔하잖아요.
그래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의 눈엔 승리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선 윤미선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고백했던 눈물의 밤이 떠올랐거든요. 그녀는 저한테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아들에게 밀어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어. 그리고 내가 이런 흥신소지까지 써가면서 우릴 갈라놓으려는 이유도 이제 알 것 같다. 뭐가요? 뭘 안다는 거예요? 너도 외로웠구나. 제 한마디에 아들의 굳어있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새 가정을 꾸렸고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가 버렸고 너 혼자 세상에 남겨진 기분이었겠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는 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내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만하세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 순간 아들의 굳어있던 어깨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절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미선이 조용히 다가와 준혁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녀의 손엔 준혁이 그리워했던 엄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한 밥상을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준혁에게 조용히 술을 따라줬고 준혁은 그런 우진의 잔에 소주를 채워줬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풀렸고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그날 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있던 저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린 겁니다. 성호 씨, 윤미선의 비명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깜깜하게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제 곁엔 윤미선과 두 아들이 밤새 지켜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준혁과 우진은 그 사이에 완전히 친해져서 서로 의지하며 제 병실을 지켜줬다고 하네요. 적처럼 대했던 둘이 제 덕분에 의형제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윤미선은 매일 정성스레 죽을 끓여 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녀의 사랑 덕분에 저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를 마중 나온 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비로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재산을 얻은 겁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은지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윤미선의 손을 잡고 우리 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서쪽 하늘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칠에 걸쳐 틈틈이 벚나무를 깎아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무 반지였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 씨, 22년간 제 세상은 전부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제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세상은 다시 색을 찾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저한테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저는 그녀의 약지에 나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 남은 인생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붉은 석양 아래에서 뜨겁게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집 앞 마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최영감과 준혁 그리고 우진 단 3명뿐이었습니다. 사회는 최영감이 맡았고 두 아들은 우리의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턱시도 대신 제일 깨끗한 작업복을 입었고 그녀는 베일 대신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썼습니다.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행복하고 신성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상처와 주름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지금 제 옆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 아내 윤미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텅 비어 있던 제 시골집이 이제는 사랑과 웃음소리로 가득하다는 걸 느낍니다. 59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 나이에 기적처럼 찾아온 사랑. 우리의 사랑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셨나요? 죽은 듯 살아가던 저한테도 황혼의 나이에 기적 같은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과거의 상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 속에서 몇 번이나 주저앉고 싶었지만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와 용기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저 같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을 댓글란에서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